다들 조선의 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남녀는 7살만 되어도 동석해선 안 된다던 남녀 7세 부동석,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생명까지 내던졌던 열녀들, 기생주제에 수청을 들 바엔 옥살이가 낫다던 춘향이까지 전부 내 남편 말고는 상종도 안 하고 이성 보기를 돌같이 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장면들만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조선사회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이었단 말이죠. 사람은 절대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번지르르한 성리학의 껍질 속에 감춰져 있던 조선사회의 적나라한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식반쪽 오늘의 주제, 조선의 밤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입니다. 사실 조선 전기만 해도 성도덕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유연애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의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왔고요. 유학도 성을 죄악시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성욕을 긍정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의 성적인 일탈에 대한 시선도 생각보다는 너그러웠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조 판서의 딸이 바람을 피다가 그만 남편에게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는데요. 이게 웬걸? 아내는 반성의 김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에 분개한 남편은 장모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장모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뭐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일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나? 자유부인으로 소문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단종의 복권을 추진하다가 처형당한 삼중신 김문기의 딸은 남자 사냥으로 유명했는데요. 김 씨는 왕족인 이번과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의 그곳은 당최 일어서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같은 동네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그곳이 큰 남자들을 찾아 사냥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함께 산기슭에서 옷벗기 게임 따위를 하며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왕게임의 역사가 이렇게나 오래됐는지 저는 몰랐네요. 하지만 김 씨도 희대의 스캔들의 주인공 유감동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유감동은 세종 때 평강 현감을 지내고 있던 최중기의 아내였는데요. 소박을 맞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벌떡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은 스스로 기생행세를 하며 온갖 남자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그 수가 한둘이 아니어서요. 조사를 하다 보니 황희정승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정삼품 상장군의 재상까지 무려 30명도 넘는 인물들이 줄줄이 엮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유감동은 놀랍게도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저 지방으로 내쫓기고 관비가 되는 선에서 정리되죠. 내연남들이 워낙 빵빵한 인사들이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당대 최고의 남봉꾼 양녕대군의 이름까지 나올까봐 걱정했던 세종이 대충 덮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 정도로 큰 스캔들을 일으킨 여성이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양갓집 교수들이 이 정도인데 양반 남성들은 오죽했을까요? 시간만 나면 기생집에 드나들기 일쑤고 기생과 어울리지 않는 남자들을 오히려 풍류를 모른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죠. 방귀 꽤나 낀다는 양반 중에 기생이랑 스캔들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송도삼절 서경덕은 황진이와 그렇고 그런 사이고 조선 성리학을 완성한 율곡이마저도 유지라는 기생과 연문을 뿌려댔죠.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송강정철은 기생과 주고받은 시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옥을 옥이라 하려면 형산배곡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자옥임이 분명하다. 마침 활비비가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활비비는 오늘날로 치면 드릴에 해당하는 도구입니다. 뾰족한 원기둥에 활을 연결해서 좌우로 밀면 기둥이 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구멍을 뚫어내죠. 그런데 배곡보다 좋은 붉은 옥을 이걸로 도대체 왜 뚫냐고요? 에이, 비차 순진한 척은 하지 말고 답가나 한번 보시죠. 철을 철이라 하려면 무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정철임이 틀림없다. 마침 골풀무가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골풀무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입니다. 생긴 걸 보면 여기도 설명이 필요 없죠. 정철의 시나 기생의 답가나 아주 노골적이다 못해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기생은 조선 양반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시도 주고받고 거사까지 함께 치러주는 일석삼조의 동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들이 당시 관청에 소속돼 있던 일종의 공무원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생들은 관비로서 국가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서울 지역에 약 150명에서 200명의 경기가 있었고요. 이들의 원래 임무는 궁중연회나 외국 사신 환영 행사에 가서 흥을 돋우는 거였는데 실상은 힘께나 쓰는 양반들의 잔치에 더 많이 불려갔죠. 지방의 기생을 이르는 정식 명칭은 관기였는데 이들은 대개 술맛 돋우는 술국이라는 뜻의 주탕으로 더 자주 불렸습니다. 도에는 100명 남짓, 군과 현에는 10명에서 20명씩이 있었죠. 간혹 너무 예쁘고 재주가 많다고 소문이 나면 서울로 캐스팅되어 팔자가 피기도 했습니다. 관기의 역할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청이었습니다. 수청은 관리나 사신들의 잠자리 시중을 일컫는 말인데 물론 거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수청은 의무여서요. 혹시나 거절을 하게 되면 처벌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내맞아 죽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 관기들 중에서도 최악의 처지는 방직기라고 불리는 이들이었는데요. 방직기는 방을 돌보는 기녀라는 뜻으로 변방으로 발령난 군관들에게 배정됐던 일종의 현지처였습니다. 살림을 돌보고 잠자리를 함께 하는데 모시던 군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또 다른 군관에게 재배치되는 시기였죠. 이들은 주로 조선의 최전선 함경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가장 선호했던 하룻밤 상대가 기생이었다면 그들이 가장 자주 건드렸던 대상은 여종이었습니다. 여자 노비가 얼마나 쉬운 상대였으면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는 여종을 취하는 것이 누워있는 소에 올라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죠.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주인을 관아에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종은 주인이 원하기만 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인의 예쁨을 많이 받기라도 하면 간혹 정식으로 첩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고요. 게다가 질투가 심한 안주인을 만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이중고, 심지어 어떤 독한 마님은 자기 친정어머니와 함께 여종의 얼굴과 생식기를 인두로 지져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있었죠. 양반 나리들은 스치는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면 아예 이 내연녀들을 첩으로 삼아 집안에 들어앉히기도 했습니다. 첩을 두는 명분은 어디까지나 집안의 혈통을 잇는 데 있었습니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후대가 없을 때를 대비해 만든 제도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욕정을 채우는 수단으로 훨씬 더 자주 활용됐습니다. 첩들 가운데는 여종 출신이 가장 많았고요. 권세가 강하고 돈이 많은 양반들에겐 기생 출신 첩이 훈장과도 같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기생첩을 두고 양반들끼리 다툼도 흔하게 벌어졌는데요.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이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첩 도둑질이라는 용어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처럼 훔쳐오는 건 아니고요. 남편 몰래 정을 통하면 그게 바로 첩 도둑질인데 비록 신세가 첩이라지만 나름대로 어엿한 양반의 부인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외간 남자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걸 보면 첩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반들이 기녀보다도 더 첩으로 삼고 싶어 했던 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박을 쳤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57.8%를 자랑했던 대하 드라마 대장금으로 유명해졌던 이들, 바로 의녀였습니다. 뜬금없이 웬 의녀인가 싶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체 높은 양반님네들 얼마나 건강을 중히 여기셨겠습니까? 근데 의녀는 침도 놓죠. 뜸도 뜹니다. 안마는 얼마나 잘하게요. 게다가 연산군 때부터는 의녀를 의방기생이라고 부르면서 연회에 동원해서 기생처럼 부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녀는 건강도 보살펴주고 똑똑해서 말도 잘 통하고 심지어 함께 노는 재미도 쏠쏠한 아주 탁월한 상대였던 거죠. 의녀는 전문직이었지만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었기 때문에 좀 쉽기도 했습니다. 의녀 입장에서도 양반의 첩이 돼서 자식을 낳으면 양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어떤 양반이 의녀를 첩으로 들어앉히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관청에 여종을 하나 보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녀가 관노였기 때문에 관청의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종을 보내 값을 치러야 했던 셈이죠. 사실상 물건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조선시대가 무슨 고대 로마처럼 아주 방탕하고 문란한 사회였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우리 선입견보다는 그래도 꽤 다채로웠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학의 성관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성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만 욕망이 워낙 강렬하니까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정도가 될 텐데요. 당시의 의학적인 견해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남녀가 만나 교합하여 사람의 형체를 이루는데 항상 몸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기는 것이 정이다. 이 정이 몸의 근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정은 정액을 뜻하죠. 그런데 당시엔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정액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출할 때마다 기가 소모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아예 사정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죠. 나이대별로 권장하는 관계 횟수도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궁중지침서 옥방비결에 따르면 적당한 성관계 횟수는 20세까지는 하루 2회, 30세까지는 하루 1회, 40세까지는 3일에 1회, 50세까지는 5일에 1회, 60세까지는 열흘에 1회, 70세까지는 1개월에 1회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시대의 성교육도 오직 건강과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당에서는 논어를 뗄 무렵이면 사내 아이들에게 보정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그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절도를 지켜야 한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볼 줄이나 알아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이르면 10살에도 장가를 드는데 얘네가 적어도 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어른들은 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칠언절구의 시에 담아 애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짜기 속 복숭아꽃 어디에서 찾을까? 그 위로부터 깊이가 1촌 2푼이라던데. 촌은 3cm 정도고요. 푼은 그 10분의 1이니까 이 시를 해석하면 골짜기 사이에서 그곳을 어떻게 찾을까? 위에서부터 약 3.6cm 아래라던데 입니다. 딱 삽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위치 정보만 속성으로 알려주는 시인 거죠. 이거로도 부족한 교육은 삼촌과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직접 가르쳐주긴 좀 그랬는지 심부름을 핑계로 삼촌에게 보내서 배워오도록 했는데 이걸 삼촌댁 사랑들이라고 불렀고요. 여자 몸은 삼촌이 가르쳐줄 수 없으니 할머니가 맡았는데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는 시험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운다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온갖 시청각 자료로 길게는 10수년을 예습한 요즘 남자들도 첫 경험 때는 얼마나 헤매는데요. 그러다 보니 꼬마 신랑의 시행착오가 담긴 이런 우스갯소리도 전해집니다. 새로 장가온 사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였죠. 하루는 그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여자의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그러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주죠. 언덕에 검은 털이 자라고 양쪽 선이 붉은 것이 바로 옥문이다. 이 말을 들은 꼬마 신랑 자신감에 차서 그날 밤 드디어 거사를 도모합니다. 안방에 들어간 그 검은 털로 뒤덮인 언덕 사이 줄이 붉은 것을 찾고는 얼른 음경을 밀어넣죠. 그런데 이게 웬걸 중년 남성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화들짝 놀란 꼬마 신랑은 급히 달아나는데요. 한참 뒤에 방에서 장인 영감이 계집종을 불러 이릅니다. 생선을 잘 보관해라. 고양이가 내 입을 훔치고 갔다. 네, 꼬마 신랑이 제 물건을 밀어놓은 곳은 바로 검은 수염 언덕 사이의 붉은 입술 속,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입안이었던 겁니다. 여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 갈 때쯤 되면 유모나 친척에게 큰 머리치레라는 성교육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합방 날짜를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고 곁다리로만 아주 살짝 정숙한 아내로서 잠자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가르쳤죠. 당시엔 성관계가 금기시되던 때나 장소도 있었는데요.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안 됐고요. 배불러도 안 되고 취해도 안 되고 지금 막 용변을 봤어도 안 됐습니다.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좀 의아합니다. 해나 달, 별 아래에서 하거나 부엌이나 뒷간 또는 무덤 근처에서 사랑을 나누면 절대 안 됐습니다. 왜냐? 이런 곳에서 임신하면 불구가 태어난다고 믿었거든요. 심지어 정조 때 발간된 태교신기라는 태교 지침서에는 거사를 치룰 때 어느 방향을 향해 눕느냐에 따라 아예 이목구비가 정해진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남쪽을 보고 하면 입이 커지고 북쪽을 보고 하면 코가 높아진다는 식이었죠. 그럼 엄마 아빠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성관계를 오직 임신과 연결지어 이해하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정식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가장 많은 제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총명한 자식을 낳기 위해 때도 가리고 장소도 가리고 자세도 가리고 방향도 가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드는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보수적인 조선시대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실 이런 이미지는 모두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살인파가 득세하고 성리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논어나 얘기에는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던 성도덕이 점점 구체화되고 엄격해진 건데요.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 재혼한 여인의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들어서더니 중종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런 기조가 더 급속도로 진전됩니다. 연산군이 비록 아주 포악한 왕이긴 했지만 결국 중종은 쿠데타로 적자를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중종과 공신들은 명분과 도덕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원칙주의자이자 도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림을 정계에 많이 기용했고, 이들은 삼강행실도를 무진장 찍어내 배포하면서 조선사회 전반에 도덕주의를 확산시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아녀자들이 왜군과 청군에게 당하기도 했고요. 예의 범절도 모르는 오랑캐들한테 당했다는 열등감이 조선사회를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도덕에 더 집착함으로써 집단적 정신승리를 추구하게 된 거죠. 우리는 비록 졌지만 도와 예를 알기에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자위를 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 질서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방책으로 예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정절과 순종이 거의 무슨 이념처럼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17세기 들어서 전국적으로 온갖 연려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전에는 연려라고 하면 그냥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절개를 지킨 여성 정도로 이해됐는데, 이때부터는 양상도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왜군에게 잠깐 잡혔던 손목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죽어버리는 연려도 등장하죠. 심지어는 관기인 춘향이마저도 제 원래 임무인 수청을 거부하고 옥살이를 자처하잖아요. 관기가 자기 일보다 이몽룡과의 의리를 더 중시하는 모양새인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배임이거든요. 하지만 정절이 워낙 중시되다 보니 기생의 절개마저도 이야기거리로 삼아 기르게 된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야기 속에서의 일이고, 실제로 정절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오직 양반집 마님들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비들에게 정절을 요구하면 양반들이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하물며 기생은 두말하면 입만 아프죠. 결국 정절 이념의 본질은 어떤 포장지로 감싸든 간에 양반 가부장들의 혈통 지키기일 뿐이었던 겁니다. 하층민들 사이에선 뭐 절개 이런 거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복 혼인까지 성행했는데요. 이들은 뭐 양반처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이혼을 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 딱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 한 명이 남편을 둘 이상 두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둘째 남편을 부르는 명칭까지 있었는데요. 둘째 남편은 소대 남편 또는 새서방으로 불렸고, 몇몇 이야기로 짐작건데 원래 남편이나 시집에 숨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살기가 팍팍했기 때문에 한 가족을 건사하는데 남자 하나만으로는 힘들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죠. 조선 말에 원주 양반가의 노비들을 대상으로 호구조사를 한 기록을 통해서도 이런 현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총 184쌍의 남녀 중에 1부 1처가 107쌍이었고요. 1처 2부가 15쌍, 그리고 나머지는 정해진 남편도 아내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조선에 왔던 프랑스 선교사 샤를르 달레가 쓴 한국 천주교 회사에서도 조선말 하층민들의 성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풍기문란이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들의 과반수가 그들의 진짜 부모를 모르고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당시 여성들에게는 겁탈을 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외치라고 조언을 하곤 했답니다. 제가 사실은 당신 딸이에요, 아버지. 자,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조선사회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절만을 떠올리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체하는 양반님들 입으로야 주야장천 외쳐댔지만 밤에는 기생과 여종, 꽁무니만 쫓아다녔고요. 하층민들은 부모도 잘 모른 채 이 사람 저 사람과 정을 통하곤 했죠.
실제로 정절을 지켰던 이들은 아주 극소수인 양반집 여성들, 그것도 조선 중기 이후에만 엄격히 적용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양반 마님들마저도 가끔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외간 남자인 승려랑 정을 통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성과 몸을 섞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는 뭐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만 맞고 마음만 통하면 운우지정을 나눌 수 있고, 혹시나 바람을 피더라도 목숨 걱정할 필요는 없는 오늘날에 태어난 걸 모두 감사히 여기면서 지식반쪽 이번 시간 마쳐볼까 합니다. 부디 오늘 저녁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